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녹화하는 용정호 때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앞쪽에 영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반기를 짓지 못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결론부를 여기 앞부분에 들고 와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제목을 앞부분에 탐 크루즈의 탑건, 실베스터 스탈론의 람보, 그 다음에 브래들리 쿠퍼의 아메리칸 스나이퍼 이래 따랐었는데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저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죠.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영화인데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몇 개. 근데 이제 요거는 왜 지금 요걸 갖다가 이야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자, 20세기 이제 말에 월남전 때문에 미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곤욕을 치렀고, 그게 영화에도 어느 정도 이제 굴곡이 나타났다라는 걸 갖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1986년 그 이후로는 월남전에 대한 직접적으로 월남전을 다룬 영화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월남인들의 아픔, 그 다음에 전쟁의 상처, 이런 거에 대해서 묘사한 영화가 몇 개 있습니다만, 그렇게 히트를 치거나, 영화 미학적으로 그게 문제가 됐던 영화는 별로 이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세기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의 어떤 사회상, 21세기에 존재하는 미국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이 영화에 어떻게 투영되는가 하는 거는 규정하기가 이제 상당히 힘든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는 끝나고 그 다음에는 주로 전쟁의 무대가 이라크라든가 아프간이라든가 중근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도 월남전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제 상당한 이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이제 그 중간에 좀 나왔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도 보면은 이걸 보면 제가 뭘 느꼈냐면 그게 그 앞부분에 이런 영화가 나옵니다. 5살짜리, 6살짜리 애를 갖다가 엄마가 데리고 아랍애죠. 이슬람 여자가 그 엄마 같은데 그 애를 데리고 나면서 그 안에 폭탄을 숨깁니다. 권총도 숨기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군들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분명히 테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테러범이 어린애다 이겁니다. 무기를 들고 있는. 자, 그러면 이걸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인공 브래들리 쿠퍼,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크리스 카일이라는 실존 인물을 이제 영화화한 건데 이 사람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전장에서 죽은 건 아니거든. 미치광이한테 이제 살해를 당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건 이제 암시만 하고 묘사를 직접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한 20년, 30년 전에 영화 같으면 좀 문제가 될 만한 그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4살짜리 애가 폭탄을 감추고 들어오는데 그 애를 그냥 갈겨버립니다. 죽여버리는데 본인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왜? 애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 우운이 죽기 때문에 그 애를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그 살육을 정당화하는 장면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미국의 영화평론가들이 뭐라고 이런 방구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사소한 문제 또는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좀 반인륜적인 문제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영화 속에서 극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좌파가 창궐했던 60대 말이나 70년대 초에 이런 장면이 나왔었다면은 아마 똑같이 더티아리와 같은 취급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한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거기에 조금 이제 보는 사람들이 보기가 거북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만은 일단 그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테러를 감행하려고 하겠다는 의도가 100% 이제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 살림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슬쩍 스쳐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그간에 이제 미국 소위 말해서 전쟁을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를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라든가 경쟁, 그 다음에 현대사에 있어서의 어떤 월남전을 이제 전후로 한 어떤 그 굴곡의 역사, 좌우 대립, 미국 자체가 사상적으로 두 동강이 나는 이런 현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보면은 결국 미국에서 영화를 만든 사람 좌파든 우파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그 사회, 그 국가를 떠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결국 여하간 어떤 경우는 미국은 이긴다. 미국은 세계 1등 국가다라는 것 갖다가 이 저변에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쟤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규정하냐면 미국이 세계 1위 국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는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보다 미래지향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자, 조나라 사건이 나왔다 이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세월호 사건인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가 침몰했는데 100명이 타고 있다가 3명만 죽고 97명이 살아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 97명이 살아 돌아온 사람은 웃어서는 안 되고 죽을 상을 쥐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살아남았다는 것보다는 3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 같이 죽지를 못했다는 거, 이상한 삐뚤어진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걸로 이런 장르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100명을 태운 배가 바다로 나와가지고 3사람만 살고 91명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 반대로.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파티를 합니다. 살아 돌아온 세 사람을 위해서. 이게 그 사회 또는 그 국가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그게 부정을 돕고 긍정을 바라보냐 하는 그런 그 극적인 비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그 미국 영화에 좀 투영된 그런 미국인들의 삶, 미국인들의 가치, 미국인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런 어떤 가장 원초적인 핵심 사안만을 들이파서 그것만 딱 추출해 보게 되면은 미국 영화의 좌파는 우파는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버릭 같은 이 영화도 이게 뭐 좌파 영화도 우파 영화도 아니고 사실 이게 무슨 뭐 국방부에서 후원을 했습니다만 국방부 이데올로기라든가 그 다음에 애국주의, 패트리어티즘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매버릭, 탑건 매버릭에 나온 영화의 이제 전체 분위기를 보게 되면 결국 가족 간의 사랑, 친구들과 동료들 간 우애 이런 게 이제 전편에 깔려있지 거기에 어떤 애국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시사점 이런 건 이제 굉장히 저변에 깔려있을 뿐이지 절대로 영화 콘텐츠의 전면에 내세우진 않습니다.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영화 미학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좌파나 우파나 어떤 영화를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담긴 영화를 만들 때는 감독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앞부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영화가 굉장히 뭐랄까 좀 경박해 보인다든가 그런 우리가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본 탑건 매버릭은 뭐 오락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만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세련된 그런 영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어떤 그 세세한 요소들이 사실은 이 미국적 영화 시스템, 스타 시스템이라는 데 입각해서 탐 크루즈라는 개인 인물만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그런 사회상이랄까 그 다음에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정치적 시사 뭐 이런 건 사실은 발견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어떤 평가가 어떤 부족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적절했다든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영화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뭐 답보 상태입니다. 계속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계속 이제 뭐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가장 큰 거는 이제 세베로도네츠크가 함락됐다. 뭐 이걸 갖다 기성 언론에서 지나치게 뭐 이렇게 뭐 전략적 요충지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제 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평가가 아니고 전 세계 소위 말해서 내노라는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입니다. 제가 이제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기 때문에 세베로도네츠크는 절대 전략적 요충지가 아닙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는 러시아가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먹으면은 루안스크 공화국을 이제 거의 다 99% 이상을 통치할 수 있다,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지 그 자체가 군사적으로 극히 중요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서 괜히 추리를 할 거 없이 빨리 후퇴해라. 세베로도네츠크를 포기하고 거기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이 있는데 강을 도하해서 모든 교량들을 다 부수고 거기에 리시찬스크 거기에 방어 거점으로 삼고 이제 제2전선을 후추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누누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상당히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차 학살이라든가 마리우폴에서 대량의 이제 포로가 발생한 거 이런 문제를 갖다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수해 보자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화력에 밀리니까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퇴각 작전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이팅 리트리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미리 러시아군이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계속하면 쟤들 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런데 별다른 교전 없이 하룻밤새에 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아마 방어를 하고 있던 수비군들이 다 빠져나와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거 외에 이제 러시아군이 하나 또 뺏긴 데가 졸로테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조그만 마을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도에 나옵니다만은 포파스나에서 퇴로를 차단해서 그러니까 이중과 리만이죠. 리만하고 포파스나를 연결해서 세베로도네츠크 북동쪽에 있는 세베로도네츠크를 고립시키고 거기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갖다가 섬멸하겠다라는 게 러시아의 의도였었는데 그게 이제 그 2달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세베로도네츠크를 공략해서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는 약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러시아군이 제대로 이제 공격을 취하고 나서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작전의 일환으로 포파스나의 오른쪽에 있는 졸로테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했었는데 여기도 우크라이나군이 거세게 저항하다가 여기도 이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졸로테도 이제 그 함락을 당하고 포파스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한 2달 동안 여기 또 뭐 러시아군이 묶여 있었죠. 더 이상
북서쪽으로 진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점점 이제 그 구역을 넓혀가니까 바로 어젠가 그젠가 막 우크라이나군 공군력을 총동원해서 한 우크라이나 국방성의 발표에 따르면은 40개 유니트, 그러니까 40개의 어떤 그 독립된 제대들, 공군 제대들이 총 출동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폭격을 가했다. 근데 동영상에 보니까 그 화염치 솟는 거로 봐서는 그 러시아군의 주요 이제 연료 탱크라든가 그다음에 무기 창고 이런 게 아마 폭발을 일으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정과를 이제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졸로테아가 함락당하고 그다음에 세베로도네츠크가 장악당하고 포파스나 그 구역이 조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력을 집중해서 반격을 가하겠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군사적 교리죠. 예.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사실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결국 우크라이나하고는 나쁘지 않은 게 일단 세베로도네츠크의 돌출부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후퇴하게 되죠. 남서쪽으로. 자, 그러면은 전선을 축소하게 됩니다. 러시아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전선을 축소한다는 것은 과거에 넓은 구간을 갖다가 아주 방막형 구조로 별 얼마 안 되는 소수의 병력들이 지키고 있다가 전선이 축소되면은 방어 밀도는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기존에 그 전선이 줄게 되면은 그 축소된 전선에서 어느 일정 무대를 갖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우크라이나군에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그간의 출혈도 전 아깝다. 쓸데없이 그 세베로도네츠크에 연연해야 할 게 아니고 빨리 리스찬스크, 그러니까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을 도하해서 강 서쪽 제방 쪽에 방어전을 새로 구축하라라는 게 이제 제 요구였는데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하나 이상한 거는 한 일주일 되죠. 이 세베르도네츠크를 갖다가 러시아군이 최종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만약 이걸 점령하는 게 초읽게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는 리스찬스크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강에 있는 교량 3개, 주요 교량 3개를 러시아군이 스스로 다 폭파해버렸거든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도주하면서 러시아군이 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교량을 폭파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아니 공격을 가하고 있는 러시아가 나는 그 강 건너편으로 안 갈래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자기 땅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크라이나군의 퇴로를 차단하겠다, 보급을 끊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보트로 다 보급을 날랐다는 겁니다. 물자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퇴각할 때도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이라는 게 뭐 드니에프르 강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강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좁은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배를 타고 작은 보트를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탈출 계획 같은 건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게 러시아군이 자기들도 지금 기력이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베르도네츠크를 잡고 거기 어느 정도 그 주변의 전선의 안정화를 기한 다음에 다음 공세까지는 조금 아마 쉬려고 하지 않는가. 좀 전선의 안정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프로파간다식으로 굉장히 난리를 피우겠죠. 세베르도네츠크를 함락시켰다, 무슨 루안스크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선전을 하겠죠. 그런 선전 공세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무력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냐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베로도네츠크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뺏기긴 했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이제 전선은 관리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성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크림반도하고 루안스크의 한 대부분 7, 80%,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네츠크 공화국의 한 절반 정도, 이거는 2월 24일 날 전쟁이 있기 이전에 이미 러시아 영향권 안에 있던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군사령관을 교체하고 돈바스, 소위 말해서 돈바스 공세를 추진하려고 했다는 게 5월 중순쯤 되는데, 5월 초가 되죠. 그러면 그때 이후로 한 달 반 동안 이제 작전을 해서 세베로도네츠를 따내긴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영토를 얼마 정도 점령한 거나, 돈바스 5월 초 공세 때부터 계산해서 러시아군이 장악한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0.0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0.1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몇 달간 전투를 해가지고 기껏해야 세계 이제 제2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이 정도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 사실 미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 6월 29일인데 6월 29일하고 5월 29일 지도를 찾아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러시아군이 어디를 점령했고 하는 지도상으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면적 어느 정도 그 지역을 갖다가 포기를 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러시아 전체 어떤 면적 구조로 봐서는 별 차는 거다.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지금 수세에 몰린 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제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후에 이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돈바스 공세는 기갑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충분한 보병과 기갑 전력을 갖고 있으면은 아마 대평을 전차들이 밀고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달 반 동안 포격전만 했습니다. 포격전. 국지적으로 약간의 보병들 간의 교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거는 사실은 러시아군이 전력도 병력도 딸립니다만 그렇게 의욕적이고 과감한 어떤 공세를 취할 의도나 여력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바스 공세는 결코 기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공법 외양은 포격전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내에 들어와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20만 밖에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전 국민 동원령을 내려서 예비군을 다 소집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70만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70만이 어느 정도 정예병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영국의 군 전문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와가지고 최소한 우크라이나군의 10,000명 정도의 병력을 정예 병력으로 훈련을 시켰다라는 그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언제보다 석 달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어느 정도 바로 전선에 투입해서 러시아군과 싸울 수 있는 이제 정예 병력을 만들어낼 건가 하는 건 이제 이 영국 군사 고문단이 어느 정도 이제 의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이 부대들을 훈련시킬 것인가 거기에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지금 전쟁이 한 넉 달이 이제 됐는데 그걸 보니까 이 러시아군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라는 게 우리한테 알려진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러시아군이 최첨단 무기가 점점점 고갈 상태에 도달하고 있고 과거 냉전 시대에 쓰던 어떤 전차들이라든가 장갑차, 심지어 미사일까지 도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러시아군의 이제 전력은 점점 아마 약화될 게 틀림없다. 보리스 존슨 총리도 약간의 프로파간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상태로는 러시아가 계속 아마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거다라고 한 며칠 전에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라든가 서방 진영을 이제 인커리지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가의 말이라는 것은 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보리스 존슨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아마 서방 지도자 중에는 가장 강한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보리스 존슨의 영국이 가장 믿을 만한 우방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근데 러시아군의 무기 체계가 점점 약화되고 가고 있는 현상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형 무기들, 서방제 무기들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하이마스가 들어와서 이제 벌써 전선에 배치됐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는데 아마 그 지금 미콜라이고 밑에 그 뱀섬, 즈미니 섬이라는 거 2월 24일 첫날 이제 러시아군 해군에서 함락이 됐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아마 하이마스로 폭격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이마스를 썼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아마 거기에 그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분화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정거리나 화력의 크기로 봤을 때, 화력의 규모로 봤을 때 기존에 우크라이나군이 갖고 있는 이 아포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그게 분명히 아마 하이마스 다인장 로켓에 의한 피해가 맞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기사들이 많이 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시간이 갈수록 결코 우크라이나가 불리하지 않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하고 이제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이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 하는 건데, 며칠 전에 G7 회의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근데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태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세션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문제 이런 것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논의들 했습니다만 일단 38조, 우리 돈으로 38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중국의 일대일로 어떤 그 확산,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적 그런 확장 정책에 대응해서 아프리카라든가 그 개도국한테 지원하는 걸 갖다 이 G7에 777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38조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정치 외교적 지원에 관련되는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777조는 이제 개도국한테 돈을 풀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거기에 이제 표현은 안 합니다만, 이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항하는 거다라는, 대항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돈을 정말 될 수 있을는지, 이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안 그래도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가 지금 잡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 G7 이런 걸 갖다 실질적으로 정말 이 예산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동원했을 경우에 그렇게 돈을 썼을 경우에 어떤 경제적 후폭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대비를 한 건지, 그건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약간 이번 그 G7 회의를 통해서 그간에 약간 서방 진영의 균열이 발생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좀 째째한 그런 좀 어불성성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대러시아 전선의 균열을 가져왔다라는 뉴스가 파다했었는데, 아마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진영은 이번에 G7을 아마 그런 어떤 우려를 봉합하는 아마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놈들 어떻게 또 이렇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G7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 이제 확실하게 확약을 한 걸로 아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터키가 에르도안 이놈이 이제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 터키가 이제 반 국가단체 또는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가 결국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지하는 걸로. 그래서 그건 아마 약간의 이제 양보를 얻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론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핀란드하고 스웨덴으로부터 그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담보물을 가져왔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가지고 터키가 마치 나토를 이탈할 것 같은 그렇게 되면은 그건 자기들로서도 손해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내에서 아마 약간의 내고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약간의 균열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터키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존에 약간 뺀돌뺀돌하던 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요 3국도 이번 G7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체제를 갖췄다. 그리고 이제 6월 20일 오늘부터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거기서도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주된 테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G7 회의에서 이런 생식적인 합의마저 도출하지 못했다면은, 그럼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 G7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 정책들, 아마 그런 거는 좀 더 탄력을 받고 좀 더 수월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에서는 전략과 전술의 문제인데, 며칠 전에 대표님이 그런 이제 표제를 붙이셨죠. 그래서 다들 이제 그 기성 언론에서 이걸 현상을 호도하게 설명해가지고 이상하게 무슨 뭐 현상을 굉장히 왜곡했죠. 러시아군이 마치 이기고 있고 승기를 잡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냥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중점을 삼고 있는 거는 이제 남부전선 그쪽 헤르손이라든가 그쪽의 해방을 갖다가 이제 주된 목표로 주공세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사활을 걸고 일단은 여하간 세베로도네츠크를 함락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하겠죠. 지금 부분적으로 국제적으로 전술적으로 밀리고 있고 전술적으로 패퇴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80년 전에 했던 85년 전, 80년 전에 있었던 2차 대전, 독소전 같은 경우에도 개개 전투에서 독일군이 전술적 승리를 가져갔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전략적 공세, 전략적 이니시티브를 진 거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43년 후반부부터 1943년 초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43년 6월에 바그라티온 작전 실시하면서 이제 완전히 전략적 주도권을 소련군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독일이 패망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보더라도 이 전투에 아주 조그만 전투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독소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전투에 수십만의 사상자 포로가 발생합니다만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기껏해 몇백 명, 많아야 수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위 말해서 기성 언론이나 일부 유튜브에서 뭐 대전과다 대승리를 하는 거는 2차 대전이나 다른 어떤 그보다 더 큰 중동 전쟁, 그런 전장에서의 내용과 비교해보자면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과 뭐 수십 명이 죽었다, 수백 명이 죽었다, 이거 가지고는 전과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누가 승기를 잡아가는가,
누가 전략적 이니시티브를 지는가 하는 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표님하고 저는 6월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서방에서 들어오는 무기 지원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7월 초 또는 7월 중순이 돼야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식 무기, 소위 서방이 갖고 있는 그런 최신형 무기들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고 훈련하는데 또 많은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슨 무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무려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나 제가 예언했던 6월 달에 이제 대공세는 부분적으로만 일어났었고, 아직까지 그렇게 모멘텀을 가진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7월 달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은 뭐 장기로 들어가는 것 같고, 아마 그 젤렌스키가 얼마 전에 아마 겨울 안으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올해 겨울이 오면 전쟁이 끝나느냐가 아니고, 그때까지는 최소한 전쟁이 계속된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전략과 전술 문제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뭐 제가 총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자, 러시아군이 병력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특히 하나 도시를 놔두고 이제 교전을 할 경우에 이 도시를 사수할 거냐 또는 포기하고 뒤로 몰설 거냐 하는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도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우군 병력을 살려야 되는가,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무조건 후자입니다. 병력을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 키우가 함락이 될 위험에 놓였다든 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선을 축소시켜 나가면서 뒤로 이제 병력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병사들을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 인구는 많습니다만 실제 전문 군인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력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그 교리에서 약간의 이제 그 좀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일단 무모한 그런 전투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봐서는 이 군사 교리에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아마 제대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소위 병력이나 이런 것들 불리하다고 할 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비해서는 이제 병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기동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지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특히 이게 산이나 그런 어떤 지형 지물이 별로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대평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포위 선멸되기 전에 재빨리 뒤로 후퇴해서 전선을 갖다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전략적 방공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치고 빠지면서 러시아군을 괴롭히는 거, 러시아군을 약 올리는 거, 그게 하나의 어떤 전술적 실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종의 그런 이제 두 번째 교리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이 잘 처신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전략 전술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영학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거, 한 전쟁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 나가는 거, 이거는 단지 개별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그뿐만 아니고 그 전쟁을 갖다가 집행하는 한 국가의 경제력이라든가 병참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어떤 국민적 지지를 받아가면서 군사력, 어떤 전투력을 갖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정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주요 키포인트가 되는데, 이거를 잘할 수 있냐 못하느냐 하는 거는 결국에는 군 수뇌부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각 한 국가의 국가 원수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그냥 개별적인 전투의 승리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세베로도네츠크 전투를 갖다가 만약에 러시아의 대성으로 치부한다면은 그 전까지 키우하고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낸 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대성이죠. 그에 비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나 그간에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왔기 때문에 조그만 패배라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치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고 이제 착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가스라이팅 된 분들이 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 재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데서 이제 제가 말해봐야 여러분들 잘 안 믿을 거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빌헬름 폰 토마라는 이제 독일 장군이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에도
참전했었고, 이제 롬멜의 부하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41년 6월인데, 독소전 하기 직전입니다. 현대전에서 전술은 주된 요소가 아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들의 조직화이다. 이런 이제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80년 훨씬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의 전쟁, 현대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의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왜 개별적인 전술적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계속해서 최종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모멘텀들을 규합할 건가 하는 걸 갖다가 짧고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잘 설명한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예상을 듣고 잘 싸우고 있고, 다만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거는 사기도 좋고 군대 훈련, 그 다음에 전술적 이해도, 그 다음에 그 하사관이나 병사들의 어떤 그 훈련 수준, 전투력의 강도, 이런 어떤 측면에서 러시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가 딱 모자란 건 무기 체계만 제대로 이제 공소가 되고 지원이 된다면 이 전쟁은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승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